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전 수업 시간입니다. 서울 붓다스쿨에서 하고 있고요. 유식 철학을 가지고 2회차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교리 발달사를 공부를 하면서 왜 유식이 나왔는가? 왜 유식이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적해가지고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식의 시작은 무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인도의 유식을 흥기시킨 논사들은 무착보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착보살의 스승이 있어요. 미륵보살, 미륵부처님, 미륵보살, 그 다음에 무착보살, 그리고 무착보살이 누구에게 전해주시는 거냐면 동생인 세친보살을 설득해가지고 대생으로 전향시키는 장면까지, 여기까지가 인도의 유식 불교의 성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세친보살이 지은 유식 30송을 그 당시에 수많은 논사들이 또 주석을 합니다. 왜냐면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논리를 딱 30송 만에 끝냈거든요. 30송으로 끝냈어요, 그냥. 그러니까 범인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송을 30권으로 만들어줘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권으로 만드는 과정을 수없는 논사들이 하는데 10대 논사가 나와요. 10대 논사. 근데 그 10대 논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한 스님으로부터 현장 스님이 사사를 해서 현장 스님이 유식불교, 인도의 유식을 중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으로부터 법상학이라고 하는 중국 유식이 꽃을 피워내고, 그리고 그 유식불교가 신라와 인도까지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두 번째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일단 인도로 가죠. 어디로 갈 거냐면은 그 다음 중국, 그 다음에 신라와 일본으로 갈 거예요. 아마도 이쯤까지 못 갈 거예요. 그리고 가도 그냥 스님들 이름 몇 개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24페이지 미륵부터 시작입니다. 미륵, 무착, 그리고 세친. 왜 미륵을 창시자라고 하지 않고 무착을 창시자로 했는가? 이 부분도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이 학자들의 고민이 느껴져요. 왜 세친을 완성자라고 했는가? 그것도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느껴져.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종교계,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미륵보살을 누구라고 하냐면 진짜 미륵보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미륵보살은 어디 계세요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진짜 미륵보살. 그리고 이런 신화적인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멸 후 900년경에 존재했던 동명이인의 논사 미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논사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 논사가 무착의 스승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착이 자신의 스승을 높이기 위해 도솔천 내원궁에서 설법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일 것이다. 미륵보살은 도솔천에 계셨어요? 아니면 인도에 계셨어요? 도솔천에 계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쭉 미륵보살이 남긴 저서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
이와 같은 저서를 후세에 남긴 미륵이 불타 당시의 인물이 아닌 것은 물론이요, 저서 중에 나타난 사상의 내용으로 보아서도 불멸 후 900년경에 출세한 미륵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동명이인 미륵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두 줄 밑에 보면 전연 반대의 설을 전하여 온다. 이게 이제 유식 법상가, 법상종에서 정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미륵보살에 대해서. 이 미륵보살은 누구냐면 도솔천궁에서 당내의 용화세계의 도래를 대기하고 있는 보살. 그러니까 진짜 미륵부처님의 전신인 미륵보살이 무착보살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다. 이 설은 과학적으로는 물론 통용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여기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그리하여 야간이면 무착이 도솔천에 올라가서 불교 교리의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를 미륵보살에게 질의응답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갔대요? 야간에. 그럼 뭘 한 거예요? 꿈의 명상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꿈의 명상 하시는 동안 자각몽 안 해보셨어요? 자각몽이 되면 그 다음에는 꿈의 내용을 바꾸는 것도 되거든요. 자각몽도 되고 꿈의 내용을 바꾸는 것도 되는데 꿈속에서 도솔천 못 가봤어요? 아니,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훈련을 안 해본 거지. 무착보살이나 되시는 분이 꿈의 명상 속에서 도솔천궁에 못 가셨겠나?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정심중이라고 표현하는데 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요컨대 전통설에 의하면 미륵보살의 저서는 무착보살의 신앙심을 통하여 그 정심중에 나타나서 무착의 정신과 육체를 빌려서 남겨진 것이라 한다. 즉 선정 삼매 속에서 도솔천궁, 내원궁에 방문하셔서 실제 미륵보살을 친견하셔서 설법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미륵보살은 둘 중에 하나예요. 900년경에 나타난 동명이인. 학자들의 주장. 수행자들의 주장은 본인들이 수행해보니까 꿈의 명상을 하든 선정을 하든 관계없이 꿈의 명상이 깊어지고 선정이 깊어지면 아니, 당연히 도솔천 내원궁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왜 자꾸 동명이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무착보살이 분명히 도솔천 내원궁에 갔다 왔다 그랬는데 그럼 그 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솔천 내원궁에 존재하시는 미륵보살. 자, 이 미륵보살이 지금 정체가 분명해요, 불명해요? 분명하지 않고 불명하죠.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시자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명이인이라 하더라도 이 미륵보살이 그 논설을 썼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고 할 때 무착보살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냐면 본인의 스승 이름으로 돌렸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써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설법을 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저희 미륵보살이 와가지고 쓴 거예요? 아니면은 무착보살이 듣고 쓴 거예요? 뭐 물론 쓰진 않고 강을 했어요. 강을 했는데 결국은 무착보살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솔천 내원궁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창시자의 컨텐츠가 여기서부터 유래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창시자는 결국 누구냐면 무착보살인 거예요. 일단 미륵보살과 무착보살의 관계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보든 미륵보살은 무착의 스승이었다.
그러면 이제 미륵보살은 어떤 분인가? 미륵의 대변인이라고 바로 딱 나왔네요. 미륵의 대변인이라고 할 만한 이 무착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앞에 했던 내용이 그냥 반복이에요. 신통력을 얻어서 야간에 도솔천궁에 올라가가지고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특히 유식의 교리를 면수하였다. 면전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면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유식이라고 하는 철학을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한테 와가지고 낮에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라. 왜냐면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니까. 그 전에는 딱 두 가지예요. 뭐가 주된 사상이냐면, 자, 부파는 유, 중과는 공. 이 유와 공의 대결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가장 기득권은 누구냐면 설일체 유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편에서 비판하는 건 지금 중간학파예요. 보살쌤. 그런데 이 둘이 기득권이고, 지금 사실은 이 미륵보살로부터 생긴 이 무착보살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기득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망한 학설은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전 처음 듣는 이상한 유식이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정체도 불명이야. 물어보니까 당신이 쓴 거냐 아니면 스승이 있냐 그랬더니 스승이 있대요. 스승이 어디 있냐? 도솔천 내원궁에 있대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미륵보살에게 이러이러한 연유로 한번 내려와 주십시오. 그래서 내려오셔서 도반들이 쫙 앉아 있는데 설법을 하셨대요, 미륵보살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반들은 모습은 안 보이고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무착보살은 모습도 보이고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음성이라도 들으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죠. 그래서 이게 미륵보살로부터 나온 무착의 저서가 돼서 유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파가 형성되기 위한 그 인연담이 주변에서 인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식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식학은 뭘 말하는 거냐면 중도를 말하는 거야. 자꾸 말에 쏘으면 안 돼요. 유식, 이런 말에 쏘으면 안 돼요. 왜 오직 식으로서 설명을 하려고 했느냐?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거냐면 그 너머에는 중도를 설명하고 싶은 게 있던 거예요. 항상 모든 천재적인 논사들은 뿌리로 돌아가요. 본인이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나 학설들의 뿌리, 중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도를 설명하기 위한 유식학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동생이 둘 있습니다. 세친보살 여기 보면은 세친은 유명한데 다른 한 분은 이게 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1위는 세친이요 타는 비련지발파 같은데 검색해 보니까 비련지발파에 대한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는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무착보살의 동생으로만 알려져 있고 자료가 거의 없다. 무착보살의 동생으로서 유명한 건 세친인데 세친보살의 히스토리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친보살은 처음에 어디로 출가했냐면 설일체 유부로 출가했어요. 세친은 유부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설일체 유부에서 공부를 하는데 다른 것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파불교 중에 경량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었어요. 이 경량부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경량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뭘 알았냐면 유부의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유부에 있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부가 남겨놓은
아주 광대한 구사론이라고 하는 논전이 있는데 그 논전을 보고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스승들과 대론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거기 있는 지역의 스승이 세친보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인데 이 유부는 아주 기득권이에요. 그러면은 타 지역이나 타 부파에서 공부한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의 약점을 얘기하면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 유부의 중심지로 와가지고 이 학설을 발표하면은 세친보살이 크게 공격당하거나 위험할 것 같으니까 못 오게 해요. 그래서 몰래 쓴 게 뭐냐면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걸 써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은 불교 공부하려고 그러면 맨날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아비달마.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아비달마가 있고 아비담마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논서예요. 아비달마 구사로는 지금 이 세친이 쓴 거고 아비담마는 상자부 불교가 저쪽 밑에 이 스리랑카 쪽으로 가져간 유식에 비견되는 심리학 서적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의 마음을 논하고 있는 아비담마. 그런데 그 중에서 세친보살은 이 아비달마 구사론을 쓰는데 이 유부에서 백과사전처럼 아주 광대하게 써놓은 논전을 한 권으로 짧게 요약한 겁니다. 핵심을.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부의 광대한 논설을 경량부의 입장에서 보완해서 축약해서 낸 게 아비달마 구사론이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논사였어요. 엄청 뛰어난 논사였는데 히스토리를 보면은 여전히 유부에서 경량부로 갔다가 다시 유부로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 세력에서 본인이 문제점까지 발견해가지고 해결한 대단한 논사라, 천재라.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신흥불교, 중관 이런 거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유식 이런 거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필요 없죠. 왜냐면은 아비달마 구사론 그리고 사실은 구사론만으로도 이미 얘기했다시피 삼세시유 법체항유는 실체가 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아를 말하고는 것이고 무아를 말하기 위한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수승한 가르침을 본인은 완전히 전공했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논사다 보니까 성향이 되게 공격적이에요. 입에 칼을 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승 논사들하고 맨날 붙어. 그래가지고 항상 이겨요. 결론이 뭐냐면 항상 대승은 비불설이다. 대승은 불설이 아니라 창조한 것이다. 이걸 증명하던 논사가 바로 세친이라. 그러니까 무착보살이 도반들은 다 설득을 했어. 미륵보살 내려오셔가지고. 그런데 동생인 세친은 도저히 말로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똑똑해. 왜냐면은 세친보살은 별명이 뭐냐면 천부논사거든요. 지은 논이 1000권이래요. 네, 천부논사. 엄청난 논사인데 형이 못 이기죠. 그러니까 형이 꾀를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동생을 불렀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세친이 딱 오니까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죽는다는구나. 눈이 잘 안 보인다.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너 또 유부 읽어주려고 그러지. 그거 말고.
내 마지막 부탁이니까 내가 써놓은 유식에 대한 논서 이거 난 지금 못 읽겠으니까 네가 좀 읽어주라. 그래가지고 해신밀경부터 시작해서 이 미륵보살의 저서로 알려져 있는 무착의 저서들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천도제를 지내주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계속 읽었어요. 이렇게 세친보살이 말로. 듣기만 해도 해탈하는 가르침이니까 계속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관점이었냐면 대승 비불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대승을 받는데 그걸 떼고 보니까 너무 훌륭한 가르침이라. 그리고 그걸 읽다 보니까 뭘 알게 된 거냐면 유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았어요. 중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중재하는 자성설과 무자성설. 그래서 중도의 실상을 안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친보살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대승에 귀의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본인이 대승은 전부 다 비불설이다라고 논쟁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비불설이 아닌 거라. 불설이야. 자기가 보니까 읽어보니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맨날 비불설이라고 지금까지 말해왔으니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항상 대승을 비난해온 나의 혀를 자르겠다. 그래가지고 혀를 쫙 자르려고 그러니까 무착보살이 갑자기 힘이 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자르지 못하게 말리고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대승을 비난하던 그 혀로 대승을 찬탄하라. 그래서 그 이후에 천부논사로서 대승에 대한 수없는 논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작품이 유식 30송이라. 이게 진짜 대작인 거예요. 유식 20송도 있거든요. 근데 이 유식 20송은 유식의 논리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개론 내용이 아니라 이 유식 30송을 바탕으로 만법 유식을 주장을 했고 만법 유식의 체계를 이제 무착보살, 미륵보살의 다양한 저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딱 유식 30송이니까 몇 글자예요? 600글자. 5글자에 4줄, 20줄, 20글자. 거기다가 30송이니까 60글자잖아. 600글자. 600글자로 만법 유식을 딱 담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만법 유식의 내용을 가지고 외도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학파들을 논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유식 20송이에요. 유식 30송이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식 30송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유식 철학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 유식을 완성시킨 자 세친보살이다. 무착보살로부터 시작돼서 동생인 세친이 유식 30송으로 완성을 시켰다. 그런데 축약을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친보살은 약간 GPT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이 유부의 광대한 논설을 아비달마 구사론 한 권으로 축약을 했잖아요. 근데 GPT보다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가지고 발전시켜서 축약을 했어요. 오류도 잡아서. 마찬가지로 무착보살이 만들어낸 수많은 저서들을 축약해서 유식 30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축약을 너무 잘해서 너무 짧게 했더니 이제 문제가 생겨서 논사들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논사들을 추리면 한 26분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10대 논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10대 논사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가면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법상종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 법상종의 초조는 누구로 치냐면 현장법사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법사가 유식을 처음으로 중국에 가져온 게 아닙니다. 현장법사의 유식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 전에도 이미 두 번의 번역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장법사가 이 법상종의 근본이 되는 신역, 구역에 상대되는 신역 번역 사업을 하시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식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스님은 이 유식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법상종의 초조가 되는데 이 법상종이 남겨놓은 여러 유명한 저작들이 있고 연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유식론이라. 이 성유식론은 뭐에 대한 주석이냐면 유식 30동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런데 현장 스님 본인이 주석을 한 게 아니라 현장 스님은 주석가가 아니라 뭐냐면 번역가잖아요. 뭐란 거냐면 26분의 유명한 논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현장 스님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0분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주석을 합본해서 유식 30송에 대한 주석서를 낸 게 성유식론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유명한 인물이 나오거든요. 규기 스님이 나오는데 이 규기 스님이 현장 스님의 수제자라. 그러니까 성유식론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제자라고 손에 꼽히게 된 거예요. 원래 현장 스님은 10대 논사의 논전을 10권으로 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런데 규기 스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안 그래도 유식 30송이 어려운데 10대 논사가 주석의 관점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0대 논사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은 누구냐면 호법. 호법 다음에 중요한 분은 아내예요, 아내. 이 두 분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규기 스님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현장 스님이 유식학의 관점 중에서 10대 논사의 관점 중에서 어디에 가장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호법에 가장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계통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학을 이 맥을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호법을 중심으로 주석을 달되 그 주석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10대 논사의 의견을 덧붙여가지고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라고 성유식론의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호법 스님의 가장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내는 게 안해 스님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호법 스님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할게요. 4분설. 이제 저는 단순한 걸 좋아하니까 2분설을 좋아하잖아요. 2분설은 뭐냐면 견분과 상분. 보는 마음이 있고 보이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4분설은 뭐냐면 보는 마음이 있고 보이는 마음이 있는데 이 보이는 마음을 견분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견분은 무엇이 보느냐 이거예요. 봐야 증명을 할 거 아니에요. 견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뭔가가 봐야 증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견분은 뭘로 볼 수 있느냐? 자증분이 볼 수 있다. 자기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증분이 볼 수 있다. 근데 또 여기서 그럼 자증분은 뭐가 보냐? 그거를 증자증분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증자증분은 뭘 보냐? 그럼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증자증분을 자증분이 보든 증증자증분이 보든 여기까지만 하자. 이거 계속 말하려면 무한 루프로 끝까지 가야 되니까 무한되니까 그냥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까지 해서 4분설로 완성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게 호법 스님이에요. 그런데 안해 스님은
2분설이에요? 3분설이에요? 4분설이에요? 1분설이요. 안내 스님은 마음은 나뉘지 않는다. 1분설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견분이 있고 상분이 있고, 그러니까 견분이 상분을 보죠. 견분을 자증분이 보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 거냐면 견분과 상분은 실제가 아니라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없다. 하나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안내 스님이에요. 성유식론은 이렇게 이 10대 논사가 의견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규기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 사람들이 유식 30송이 쉬워서 논전을 봐요? 어려워서 논전을 봐요? 어려워서 논전을 보는데 10대 논사가 다 다른 얘기를 하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호법 스님을 중심으로 세우고 나머지 다른 9대 논사가 여기에 반론이 있을 때 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책을 구성하자. 그래가지고 두 분이 딱 들어가가지고 완성을 해낸 법상종의 역작이 바로 성유식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식을 공부하고 싶다. 중국에서 중국 불교권, 이 동북아시아 불교권에서 유식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성유식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식 30송을 그냥 공부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에 대한 백과사전격의 해설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유식론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냐면 수없이 많은 한 26분의 논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10대 논사가 어떻게 결정됐느냐, 인도에서 10대 논사가 결정된 게 아니라 법상종에서 10대 논사를 손에 꼽은 겁니다. 그래서 10대 논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상종의 10대 논사의 의견을 가지고 성유식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유식 철학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소위경전은 빠르게 찝어드리겠습니다. 소위경전은 여기 맨 밑에 보면 6경 11론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6경 11론. 그래서 6경의 첫 번째는 대방광불화엄경, 두 번째가 해신밀경, 뒤로 넘어가면 세 번째가 열애 출현 공덕장엄경, 아비달마경, 능가경, 후엄경까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소위경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부를 넓게 하고 싶으면 6경 11론을 다 보시면 되고, 나는 넓게 하는 거 어렵다. 그러면 6경 11론을 하나도 안 보고 성유식론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유식론을 보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참고할 경전으로 하나만 꼽자면 해신밀경이에요. 2번 해신밀경. 49페이지의 해신밀경. 왜냐하면 법상종은 교상판석에서도 본인들의 이 경전을 손에 꼽을 때 항상 신밀경을 꼽거든요. 그래서 해신밀경 한 권을 딱 꼽는 거예요. 성유식론을 공부하다가 어렵다. 그러면 경전 중에서는 해신밀경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51페이지에 보면은 11논서가 있어요. 11부론이 있는데 1번이 유가사지론, 2번이 현양성교론, 3, 4, 5 뒤에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것만 뽑는다면 뭘 봐야 돼요? 유가사지론을 봐야 돼요. 자, 제가 소위경전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건 우리가 법상종의 종도가 아니잖아요. 조계종의 종도면은
공부를 하든 말든 소위경전을 알아야 되죠. 중도니까. 그런데 우리는 법상중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소위경전을 이야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알아야 돼서가 아니라 유식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텍스트를 정해드리는 거예요. 성유식론을 본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성유식론을 통해 뭘 보는 거냐면 유식 30송을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유식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유식론을 통해 유식 30송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유식론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 나는 경전파인지 아니면 논전파인지. 경전파와 논전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경전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름다워.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논전은 아주 구조화되어 있고 논리적이에요. 이런 걸 좋아하는지. 이것에 따라 경전을 좋아하면 뭘 보셔야 되냐면 해심밀경. 논전을 좋아하면 유가사지론을 본다. 이렇게 결정해 드리겠다. 물론 여기까지 잘 안 가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보시기를 권해요. 성유식론, 나는 긴 걸 좋아한다. 그러면 성유식론. 나는 긴 거 말고 짧은 거 보고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유식 30송. 아니 그렇잖아요. 반야심경이 좋아요? 금강경이 좋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나는 짧은 게 좋다? 반야심경. 나는 긴 게 좋다? 금강경. 나는 더 긴 게 좋다? 그러면은 반야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근기와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긴 걸 봐야 이해되면 성유식론, 짧은 걸로도 이해할 수 있으면 유식 30송을 공부한다. 유식 30송을 공부하는 격으로 우리가 지금 유식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시간 다 됐는데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미륵보살로부터 무착보살, 무착보살로부터 세친, 그리고 세친으로부터 중요한 인물들 쭉 많지만 이 10대 논사를 안 볼 수는 없네요. 호법 정도는 꼽아야겠네요. 호법으로 가서 그리고 이 호법이 법상종의 신역의 중심인 현장으로 가고 그래서 규기 스님과 힘을 합쳐가지고 성유식론이 나왔더라. 이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거든요. 이런 흐름을 통해서 나온 성유식론은 뭘 공부하는 거라고요? 유식 30송을 공부하는 거예요. 유식 30송. 그리고 이 유식 30송을 요약하면 딱 세 글자라. 상, 성, 위. 그래서 우리는 24강 동안 상, 성, 위의 순서로 공부할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오리엔테이션 2시간을 쓴 겁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우리는 목차를 상, 성, 위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도대체 유식이라는 걸 왜 나왔느냐? 그래서 유식의 완성은 뭐냐? 그 완성은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히스토리 전반을 오리엔테이션 2시간으로 끝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2시간 동안 여러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내가 꼭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걸 손에 꼽는다면 상성위, 그 다음에 만법유식. 자, 만법유식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유식의 시작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성위는 유식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법유식을 증명하기 위해 상성이가 나왔다. 오늘 유식 철학의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현상에 대한 내용들, 아마 오이 100법부터 아마 시작할 거예요. 오이 100법부터 시작되는 상, 성, 위의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면 좋겠고요. 이 유식 철학은 말 그대로 교재입니다. 여기서 교재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이 읽을 거 아니고요. 공부 따라오시는데 기본 지식을 사전 공부하셔야 되니까 드린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보다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유식 30송에 대한 조금 쉽게 설명되어 있는 단행본들을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한글로 된 걸로.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한자여서 어려운 거거든요. 읽어보면 김동화 교수처럼 서사가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김동화 교수 이 교재를 한자만 딱 극복하시면, 그리고 한자를 극복하는 것도 한자를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AI로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이렇게 달아달라 그러면 다 달아주거든요. 번역해달라 그러면 다 번역해줘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요즘엔 너무 쉬우니까. 예전에는 한자 사전 여기다가 펼쳐놓고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너무 쉬우니까 그 거부감만 이겨내시면 다른 추가 교재 없이도 유식 철학 한 권 가지고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4달 동안 우리 같이 유식의 세계에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